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생물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지구 곳곳에 여러 가지 그 생물들, 다양한 생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변이의 개념이라든지 그다음에 생물이 어떻게 지금 현재 다양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생물 분류하는 체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 생물 분류와 그리고 어떻게 분류하는 방법,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제 차림표, 이게 좀 두서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밥이 나왔다, 떡볶이가 나왔다, 만두가 나왔다 이런 식인데 지금 여기에서 원하는 거 여기 참치김밥 끝에 있죠. 되게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보기 좋게 우리가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만들려면 밥이라고 하는 종류별로 묶거나 아니면은 가격대별로 비슷한 가격대별로 묶을 수도 있겠고요. 그죠? 어쨌든 이런 기준을 설정을 해서 뭔가 좀 제시하는 그런 개념이 분류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오늘의 개념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SF 소설을 읽고 싶은데 어디로 가지? 저기 소설 코너로 가자. 자, 지금 두 소설이 학생이 분야별로 책을 찾고 구분되어 있는 것 있네? 같아요. 근데 이 소설 도서관에 재밌겠다. 다 가봤죠, 그죠? 도서관 가보면 서점에서 이렇게 책을 책을 종류별로 종류별로 진열하는 진열을 까닭은 해놓죠. 무엇일까? 이런 까닭이 뭘까요? 자, 이렇게 종류별로 진열을 해놓으면은 조금 더 찾기가 쉽겠죠. 번호, 이게 어떤 코드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어떤 책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영상을 보겠는데요. 자, 오늘 그 개념과 관련된 핵심 개념이 나오는 영상이니까 잘 살펴보도록 해보세요. 발표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지? 그럼 이 도서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아보자. 와, 엄마, 책이 이렇게 많은데 필요한 책을 어떻게 찾아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단다. 네? 어째서요? 도서관에서는 공통점을 가진 책끼리 같은 주제로 묶어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필요한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단다. 이렇듯 도서관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세워 책을 분류해요. 생물을 분류할 때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왜? 사람은 제각각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에서 생물을 분류할 때에는 생물 고유의 특징, 즉 유전자, 몸의 구조, 광합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나눠요. 예를 들어 광합성의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광합성을 하는 것에는 제비꽃, 선인장, 나무, 광합성을 하지 않는 것에는 개, 나비, 개구리, 펭귄, 버섯으로 나뉘어요. 다양한 생물을 분류하면 알고 싶은 생물의 정보를 찾거나 생물이 다양해진 이유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 영상 잘 봤을 거예요. 자, 분류에 대한 어떤 이제 생물 분류에 대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생물은 어떤 특징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야 할까요? 자, 지금 여기에 몇 가지 지금 생물들이 나와 있어요. 소나무 있고요. 자, 민들레, 고사리, 송이버섯, 벼, 자, 광대버섯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분류를 할까?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분류를 하면 좀 좋을까요? 기준. 그죠?
일단 소나무, 뭐 민들레, 고사리 뭐 이런 거 식물이니까 뭐 어떻게 꽃이 피는 거, 안 피는 거 뭐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죠? 아니면 뭐 광합성 여부로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기준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은, 자, 생물을 이런 1기준, 2기준으로 각각 분류를 한번 잠깐 여러분들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1기준은 이런 거네요. 자, 지금 앞에 슬라이드가 안 보일 것 같아서, 자, 잠깐 제시를 좀 해주면, 자, 요거 소나무라고 했죠? 자, 민들레, 뭐 고사리, 이거는 뭐 송이버섯, 그리고 얘는 광대버섯. 참고로 여러분들 이 광대버섯은 지금 보면 딱 화려하잖아요. 근데 물론 버섯 혹시 기억하려나 모르겠는데 1단원에서 선생님이 첫 번째 수업하면서 달걀버섯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꼭 빨갛고 이렇게 화려하다고 해서 다 독버섯은 아닌데 이 광대버섯은 좀 독버섯이죠. 그죠? 그리고 이거 이제 벼. 요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1번 기준이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해보자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떨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자, 그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자,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다.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송이버섯. 그죠? 버섯. 그리고, 뭐, 벼 당연히 먹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물로 고사리 무쳐서 먹죠? 자, 그리고, 민들레도 뭐, 제가 선생님이 알기로는, 이렇게 먹을 수 있죠. 그죠? 민들레. 이것도 위에 좋다라고 하죠. 그리고, 소나무도 먹을 수 있을까요? 그죠? 소나무. 근데 소나무도 이제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제 솔잎 뭐 이렇게 추출물 이런 거 먹을 수 있는데,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무니까 목지 이런 이제 요 부분은 먹을 수 있는데 분류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자, 그리고 자, 먹을 수 없는 거. 자, 먹을 수 없는 거는, 확실한 거는 광대버섯. 이거 먹으면 아마 죽을걸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소나무가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선생님은 그냥 소나무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는 싶어요. 어쨌든 선생님이 기준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광합성. 광합성 어떤 건지 알죠? 일단 광합성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 아마 들어보긴 했을 텐데, 광합성이라는 거는 식물이죠, 식물. 자, 식물이 이제 양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이제 뭐 빛이라든지 이산화탄소, 뭐 물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아직 배우진 않았을 거예요. 자, 포도당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소를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그럼 광합성을 하는 거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볼까요? 자, 이 기준으로 그럼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죠? 자, 어떤 엽록체라는 것도 아직 안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어쨌든 광합성은 이제 그 푸른 식물들, 그런 이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물들, 주로 이제 식물이에요. 식물이 광합성 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럼 소나무, 그 다음에 여기 식물 민들레, 또 자, 벼 하겠죠, 벼. 자, 그리고 이제 그 고사리도 해요. 고사리도 양치식물이라고 해서, 자, 고사리도 광합성을 하죠. 자, 그런데 광합성을 하지 않는 거 우리가 골라볼까요? 자, 광합성을 하지 않는 대표적인 거. 자, 버섯은 그 광합성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버섯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송이버섯하고 광대버섯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는
광합성을 하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게 분류 기준이 1번하고 2번이 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1번은 지금 보면은 약간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죠. 그리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거, 그 기준이 사실은 조금 사람마다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의 어떤 편의에 따라서 그 기준을 이렇게 정해서 분류하는 방법을 우리가 사람 기준이다라고 해서 인위 분류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여기 이 질문에 뭐 정답이라고 하면은 분류 결과가 같은 것은 결국에는 2번의 기준을 가지고 쓸 텐데, 광합성이라는 거는 이게 생물 그 자체가 가진 특성이죠. 생물 고유의 특성, 그죠? 그러니까 특징,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광합성 하는 거, 하지 않는 거, 이건 정해져 있죠. 그죠? 그래서 분류 결과가 항상 같죠. 자, 요 어떤 활동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생물 분류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는데요. 자, 공통점과 차이점에 따라서 무리를 지어보는 자체의 활동을 우리가 분류라는 그 개념을 쓰죠. 그래서 다양한 생물도 자,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자, 생물을 분류하면 그럼 뭐가 좋으냐? 자, 생물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생물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이 분류가. 그래서 생물 분류 기준이 이제 중요한데, 그 생물을 분류할 때는 물론 이제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편의를 기준으로 해서 정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분류를 조금 전에 인위 분류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보통 이제 과학에서는 생물 분류할 때는 광합성의 아까 전에 여부처럼 그 생물을 분류할 때 이런 어떤 생물 고유의 특성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하기도 하죠. 이런 어떤 분류를 자연 분류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생물 고유의 특징으로 분류하는 예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은 어떤 몸의 구조하고 관련시켜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몸의 구조는 뭐 구조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 척추가 있느냐 없느냐 그 유무로 우리가 분류, 뭐 무척추 동물, 척추 동물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그 앞에서 조금 전에 이제 버섯하고 우리가 식물이었잖아요, 아까 전에. 그래서 이렇게 광합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광합성의 여부. 그리고 뭐 번식 방법이라는 거는 뭐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그 수정 방법,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것을 우리가 수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수정이 몸 안에서 일어나느냐, 체내 수정이냐, 체외 수정이냐, 뭐 어류 같은 경우는 체외 수정이 많죠, 그죠? 자, 사람 같은 경우는 체내 수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번식 방법 중에서는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처럼 이제 포유류처럼 새끼를 낳는 거, 그런 걸 태생이라고 하고, 알 낳는 거 있죠. 알 낳아서 번식하는 거, 그런 난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번식 방법으로 생물을 분류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유전자, 어떤 이제 그 생물의 특성을 결정하는 그 마치 설계도와 같은 거를 우리가 DNA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아직 정식으로는 안 배웠어도 그 마치 우리가 우리 몸의 설계도와 같은 거, 그러니까 염색체 안에 있는 DNA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DNA 에는 그 각각의 어떤 생물의 특성을 결정하는 그 요인이 있는데, 그런 걸 그냥 유전자라고 현재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은 교과서에 있는 사진이죠. 바로 광합성을 하는 생물과 하지 않는 생물로 이렇게 광합성 여부로 분류를 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면은 선인장, 민들레, 고사리, 벼는 다 식물이에요. 이런 걸 이제 식물이라고 뒤에서 또 이제 분류할 때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광합성을 하지 않는 생물들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고등어, 닭, 거미, 참새 이런 거는 다 동물에 들어가죠. 근데 광합성을 하지 않는 거에는 동물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버섯류, 뭐 뒤에서 버섯이나 이런 곰팡이류 같은 경우를 균류라고 해서 이제 묶어서 공부를 하긴 할 건데요. 바로 이런 것들 광합성 이렇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생물 분류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생물 분류의 목적을 앞에서 일단 다양성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분류를 한다.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걸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생물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생물 사이에 멀고 가까운 관계 이런 걸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유연 관계라는 표현을 나중에 들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공통조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공통조상에서 막 이렇게 갈라져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개통도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운 말을 쓰기도 하는데 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하게 뭐 이런 식으로다가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멀고 가까운 관계를 자, 알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화해온 과정을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물 분류의 기준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거 외에 조금 더 많은 걸 본다면 이런 생물의 생김새, 이게 속구조라는 거는 몸의 그냥 구조로 같이 봐도 될 것 같고요. 한살이 뭐 번식 방법 아까 얘기했죠. 호흡 방법 같은 경우로도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뭐 아가미냐 폐로 호흡하느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생물이 가진 고유의 특징으로 분류를 한다. 그래서 예를 조금 더 다른 예를 교과서 말고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상어, 고래, 사람 호흡 방법으로 비교하면 상어는 뒤에서 조금 이제 다시 또 나오겠지만 어류예요, 어류. 그래서 이 어류는 아가미로 호흡을 하고 고래와 사람 이거는 폐로다가 호흡을 하죠. 그러니까 포유류에 들어가죠. 자, 호흡 방법이 다른 상어는 조금 전에 아가미, 고래는 사람처럼 폐. 그러면 이런 상어 사실 언뜻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상어하고 고래가 어디에 살아요? 바다에 살죠. 그럼 바다에 살고 생긴 것도 좀 뭐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림 좀 못 그리는데 물고기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고래도 물고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생긴 건 비슷하지만 오히려 고래는 상어보다는 사람과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아까 유형관계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어가 고래보다 그러니까 상어와 고래의 유형관계, 고래와 사람의 유형관계가 더 가깝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잠깐 좀 뭐 보면은 그냥 사람하고 이제 고래의 그런 이제 모습이에요. 그냥 그때 별 소리가 있는 영상은 아니라서 그냥 잠깐 보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생물 분류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자, 생물 고유의 특징을 관찰을 한 다음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서 뭐를 정하죠? 자, 기준을 정해요. 그런 다음에 공통점을 지닌 생물끼리 무리를 지어서 나누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생물 분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가상생물 분류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가상생물 가에서부터 마를 관찰을 해서 특징을 한번 적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데 자, 가는 더듬이 지금 이게 가상생물이 더듬이, 부리 주로 다른 데가 몸통 그죠? 이렇게 몸통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가는 더듬이가 별 모양이고 주둥이 입이죠. 오리 입이네요. 오리 입. 그 다음에 몸통은 줄무늬. 그리고 나는 뭐 공 모양의
더듬이, 뭐 널쩍한 잎. 그다음에 무늬는 없네요. 그죠? 민무늬라고 하죠. 그다음에 다는 마찬가지로 요거랑 똑같이 공 모양의 더듬이에 얘는 좀 생긴 입이 좀 토끼입처럼 생겼네요. 토끼입에 무늬는 없네요. 그죠? 라는 이거는 별 모양. 그러니까 별 모양의 더듬이에 잎은 오리잎이네요. 오리잎. 자, 그다음에 무늬가 전무늬 몸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마는 마찬가지로 별 모양의 더듬이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잎은 마치 뭐 나팔 같기도 하고, 자, 원통형 모양의 잎이고요. 그다음에 체크무늬네요. 그죠? 체크무늬의 몸통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분류, 이거 이제 그러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서 이제 분류 기준을 정해서 가상생물 가하고 말을 두 개의 무리로 먼저 나눠야 되는데, 자, 먼저 두 개의 무리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자, 일단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크게 이제 더듬이 모양, 그 다음에 뭐 잎 모양, 그죠? 그러니까 잎 모양과 뭐 더듬이 모양, 뭐 이런 식으로다가 몸통 모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그 공 모양의 더듬이냐, 별 모양의 더듬이냐. 이게 첫 번째 기준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이제 별 모양의 더듬이 중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오리빈 애와 그 다음에 원통형 잎으로 지금 나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내용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인데, 자, 생물을 분류하면 생물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목적이 됐죠. 그죠? 자, 생물을 분류할 때는 광합성 여부, 유전자 등, 자, 이런 것을 생물 고유의 특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광합성 여부, 유전자, 몸의 구조, 뭐 또 뭐 호흡 방법, 뭐 이런 것들, 그죠? 근데 뭐 생식 방법, 뭐 이런 거, 번식 방법,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생물 고유의 특징이라고 하고요. 자, 식물을 약의 재료로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으로 분류한 것은 과학적인 생물 분류를 할 수 없다. 그 까닭은이라고 했죠. 자, 약의 재료로 쓸 수 있는 것, 쓸 수 없는 거는 기준이 생물 고유의 특성이 아니죠. 우리가 약이라는 것은 누구 기준이에요? 약이라는 거는 좀 인간 기준이죠. 그죠? 그 인위 분류에 좀 들어가고,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생물을 분류하는 인위 분류기 때문에 뭐 약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나라별로도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분류 결과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생물 분류라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한번 다음 아래 내용을 한번 같이 또 살펴보죠. 어느 동물원의 배치도인데 우리는 자, 어떤 기준으로 배치를 한 걸까라는 질문하고, 만약 내가 동물원 설계자라면 펭귄 우리를 어디에 배치할지 정하고, 그렇게 정한 까닭은 뭐 정답은 사실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자, 지금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이 분류를 한 거를 보면은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게 무리하다. 자, 그러면 이게 사는 곳에 의해서 좀 약간 그 배치를 한 것 같아요. 동물원을 배치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번식 방법도 영향을 준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 타조나 앵무새는 알을 낳고, 그죠? 번식 방법, 그 다음에 뭐 이제 이쪽 물개나 뭐 돌고래나 뭐 북극곰 요런 건 이제 뭐 새끼를 낳는
그래서 이제 번식 방법, 그러니까 사는 곳 번식 방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펭귄. 자, 펭귄은 그럼 분류를,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쯤에 배치를 하면은 좀 합리적일까? 자, 일단 근데 펭귄은 특성상,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사는 곳하고 번식 방법을, 그러니까 사는 곳, 아까 번식 방법으로 분류한 것 같다고 했죠. 그러면 그 사는 곳은 주로 펭귄은 뭐 돌고래나 물개처럼 바닷가에서 헤엄을 치면서, 그죠? 그러면 이제 사는 곳은 이쪽에 더 가까운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이제 그 번식 방법은 펭귄은 어떻게 번식할까요? 그 펭귄 보면은 그 예전에 보면은 선생님 수컷 그 발 아래에 이렇게 알을 놓고 품는다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선생님도 그 사진으로 보기도 했는데, 그럼 이제 결국에는 펭귄은 번식 방법은 또 이쪽에 가까워요. 그죠? 앵무새나 타조 쪽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이거는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한데, 이제 이게 기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돌고래나 이쪽 중간 어디쯤에 이제 배치를 하면은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열쇠인데, 산호는 식물일까 동물일까를 푸는 두 번째 열쇠. 자, 이 내용 자체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자, 산호의 특징 중 분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고 했어요. 자,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은 여기에서 그 중간쯤에 광합성, 그죠? 그래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광합성 여부.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은 여기 양분을 얻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그 양분을 어떻게 얻느냐. 양분 얻는 방법. 그리고 여기에서 움직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성. 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산호 이런 특징들을 이용해서 분류 기준으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일단 두 번째 열쇠까지 풀고요. 이제 나머지 열쇠를 통해서 산호가 식물일지 동물일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 이제 끝났어요. 그죠? 다음 시간에는 생물을 그 분류하는 방법을 지금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교과서 102페이지로 이제 넘기면 생물을 분류하는 체계 구체적으로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